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대한의 빛을 되찾은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광복을 잇게 한 독립운동의 출발점, 3.1 만세운동에 대해 되짚어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독립선언문이 빛을 못 볼 뻔했습니다. 이제 보성사에서 이걸 인쇄하게 되는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좀 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제 7.18 경찰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이제 보성사를 갑자기 급습을 해본 거죠. 또 하필 그때 지나가네요. 네. 순서에 약간 시간상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같은 시간대로 저희가 생각해서 생긴 오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때는 태극기가 많이 휘날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민중들이 함께했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동훈 작가님, 우리가 지난주에 독립기념관에 다녀왔잖아요. 네. 뭐 모르고 있었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럼요. 근데 무척 더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힘들었다는 뜻이. 가슴이요. 네. 또 이렇게 시작부터 감동을 네. 주십니다. 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오랜만에 가가지고 네. 안에 내부, 그러니까 바깥에서 행사는 했는데 내부에 이렇게 전시관 가본 건 좀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안에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정말 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다면 꼭 데려가서 그 역사 체험을 좀 시켜주고 싶은 현충시설로 너무 발전해가지고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예.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 전시관들을 다 둘러봤어요. 사실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또 독립운동사를 찬찬히 들여다봤는데요. 저는 3전시관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3.1 만세운동 하면은 이제 글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가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이제 3.1 만세운동 했을 때는 그게 처음처럼 막 그렇게 엄청 막 감동받고 눈물 나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약간 거기서 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진짜 10년 전 함성이 진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 이제 3.1운동과 관련된 그 한반도의 그 위치들을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게 전 들불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사 중에서 사실 하나로 기억될 수 있었을 법도 한데 지금까지 국경일로 지정된 데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3.1 만세 운동을 볼 때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의 어떤 움직임의 의미가 있고 국제적인 어떤 국외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국내적인 의미를 볼 땐 당시 이 3.1 만세 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 조선 민중 전체 인구 수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 당시 통계 기록에 의하면 1,700만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 만세 시위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그 말은 6명, 7명, 뭐 많이 잡아도 8명에 1명꼴로는 만세에 참여했다는 건데 당시 한 가족이 8명 이상이 됐어요, 가족이. 그럼 이 말은 정말 집집마다 최소 1명 이상은 만세에 참가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것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정말 울분을 하나의 몸부림으로써 민족의 몸부림으로써 정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그 근현대사에서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3.1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데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계기가 좀 외부적인 요인하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주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우리가 좀 많이 자극을 받았죠. 근데 내부적인 요인은 무독립선언이라고 있었어요. 3.1 만세운동 전에.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이 있었죠, 일본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일제 총독 후에, 강압적인 핍박.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억눌려 있었던 그 울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폭발한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신문들도 이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일본의 그 지배층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거든요. 10년을 어떻게 하루처럼 하루하루를 계속 계엄령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냐. 그게 3.1운동을 촉발시킨 배경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3.1 만세운동을 처음 기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라든지 종교라든지 하는 일이 서로 달랐는데 어떻게 한 곳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도모하게 된 건가요? 그 전에 두 번의 어떤 선언이 있었고요. 그 선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일단 학생들이 주도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외, 국외에 있던 독립투사들이 서로 모여서 선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당시 민족대표로 불렸던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분야의 원로들인데 이 민족대표 33인을 잘 보면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 종교인들로 민족대표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군중이 밀집될 수 있는 것은 학교하고 종교단체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에서 군중을 모집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으니 그들이 먼저 나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렇게 민족대표 33인이 모이게 된 거죠. 민족대표 33인 하면 사실 독립선언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전시관에서도 우리 독립선언서 섹션이 있었잖아요. 네네. 들어가는 입구에 딱 이제 써 있었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됐죠. 독립선언문의 우수성이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각 나라마다 이제 독립선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자주 독립, 그 두 부분이 나오는데, 이 독립선언문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결국 그 앞에 나온 요 핵심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부연 설명이에요. 가장 먼저 중요시한 것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권과 우리 국가가 어디에 속국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다. 자주 독립 국가다. 이것을 선포한 거라서 그 부분에서 이 독립선언문이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문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독립선언서의 뼈대를 만든 분이 바로 최남선 선생이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이제 최남선 선생이고, 이게 민중에게 전파가 되려면 좀 글이 쉽게 읽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만해 한용호 선생께서 요즘 용어로 윤문이라고 하죠. 약간 글자를 좀 바꾸고 수정하고 또 추가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완성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선언문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 독립선언문이 빛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일본 감시가 심하고 네네. 이 각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이게 같거든요.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작업이 이제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중들한테 전파를 하려면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보성사에서 이걸 인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이 이종일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27일 밤에 등한자를 다 해놓고 이제 인쇄기를 돌리죠. 근데 이 소리가 좀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좀 컸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무슨 이렇게 소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보성사를 지나가던 이제 일제 친일파 경찰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이제 보성사를 갑자기 급습을 해본 거죠. 또 하필 그때 지나가네요. 네. 근데 이제 이종일 선생님이 이 사전 작업을 좀 해놓은 게 네. 집안에 족보를 인쇄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족보를 막 받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놨는데 이건 족보다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이 친일 경찰이 독립선언서 인쇄된 걸 읽은 거죠. 읽었어요? 네.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근데 이제 이종일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을 잡고 이것만은 안 된다. 제발 하루만 기다려달라. 이제 애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종일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한테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친일 경찰이 웬일인지 당신 혼자 갔다 오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종일 선생님이 손병희 선생님한테 뛰어가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하니까 거금 5천 원을 이제 종이에 싸서 내주신 거예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친일 경찰한테 그 돈을 주죠. 그럼 입막음을 네. 하게 된 근데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입막음이 됐어요. 5천 원이 얼마일까요?
지금은 얼마예요? 그게 그 당시 그 경찰관 월급 10년치 이상 되는 돈이었어요. 입막음을 할 그러니까 수밖에 입막음으로 몇 없을 억을 준 거죠. 정도긴 하네요. 그러니까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준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돈에 이제 유혹이 된 거고 그 친일 경찰은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그거를 받으러 온다고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요. 하루 전날 이제 배포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게 만세운동 전에 그게 또 일제 손에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꾀를 하나 내죠. 파란색 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독립선언문을 배포해라. 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파란 천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만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분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바로는 한의건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정재용 선생님이란 말도 있는데 그 정재용이라는 분이 거의 가장 유력합니다. 그분이 실제 거기서 자기가 독립선언문을 읽고 난 직후에 느낀 소회가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느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재용이라는 분이 독립선언문을 읽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